65세 남자가 손에 든 두 가지. 왼손엔 35년 근속 기념 노란 장미 꽃다발. 오른손엔 아내가 보낸 이혼 서류. 정년퇴직 당일 그에게 배달된 것은 축하가 아니라 이별 통보였습니다. 5억짜리 집도 35년 결혼 생활도 단 하루 만에 사라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22년 7월 29일 김태수 씨 65세 회사 대회의실에서 정년퇴직식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김태수 부장님, 정말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는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세요. 동료들의 박수, 꽃다발, 행복하게 지내세요 라는 말들. 35년 회사 생활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김태수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신세 많이 졌습니다. 가족들과 좋은 시간.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 한쪽이 묘하게 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감정을 곧바로 덮어두었습니다. 사실 3일 전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내 미숙 씨가 작은 가방을 들고 말했습니다. 여보, 저 며칠 친정에 다녀올게요. 갑자기 부모님은 어떡하고? 요양보호사님 계시잖아요. 이틀만요. 요즘 좀 피곤해서. 아내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떨리면서도 어딘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김태수 씨는 그 신호를 놓쳤습니다. 그래, 쉬다 와. 푹 쉬고 와요. 그게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퇴직식이 끝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내내 가방 속 퇴직금 정리 서류가 신경 쓰였습니다. IRP 계좌 1억 5천만 원. 앞으로 이 돈으로 천천히 노후를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곧 시작될 새로운 인생을, 아내와 함께할 여유로운 시간을. 하지만 그날 오후 4시 아파트 현관의 우편함에 빨간색 등기 스티커가 붙은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발신인 법무법인. 이상하게도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이혼합의서.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거실에도 안방에도 아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옷장을 열어보니 아내의 옷들이 반쯤 비어 있었습니다. 빈 옷걸이들이 덜그럭거리며 흔들렸습니다. 식탁 위에 쪽지가 한 장 놓여 있었습니다. 서류 확인하시면 도장 찍어서 보내주세요. 변호사를 통해 연락드리겠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35년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는 말이 고작 2줄이었습니다. 김태수 씨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혼합의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재산분할 조항. 수원 외곽 아파트 시가 5억 원 아내 명의로 전액 이전. 생활비 통장 800만 원 이미 인출. 적금 3천만 원 이미 해약. 보험 해약 환급금 1,500만 원 이미 인출. 퇴직금 IRP 1억 5천만 원 남편 소유. 그의 손에 남은 건 퇴직금 1억 5천만 원뿐이었습니다. 거실 바닥에 흩어진 노란 장미꽃들. 아까 동료들이 행복하게 지내세요라고 했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김태수 씨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그런데 쪽지 뒷면에 아주 작은 글씨로 한 줄이 더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그 말 정말이었어요. 그때 그 말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만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말이 뭐였어?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두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35년 결혼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끝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아내가 남긴 그 마지막 문장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야기는 5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87년 30살의 김태수 씨는 28배 미숙 씨와 결혼했습니다. 중매로 만나 석 달 만에 결혼식을 올렸고 신혼집은 서울 외곽의 작은 빌라였습니다. 월세 30만 원, 보증금 500만 원. 미숙 씨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고 감정 표현도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성실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아침밥을 차리고 남편이 출근할 때면 항상 현관문 앞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김태수 씨는 중견 제조업체 영업팀에 입사했습니다. 사원으로 시작해서 35년간 대리, 과장, 차장, 부장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김태수 씨에게는 특별한 별명이 있었습니다. 설득왕. 어떤 어려운 계약도 그의 손을 거치면 성사되곤 했습니다. 동료들이 물었습니다. 태수 형, 비결이 뭐예요? 비결은 없어. 그냥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지. 그 사람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찾아내면 설득은 저절로 돼. 35년간 수백 건의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회사에서는 협상의 귀재로 통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집에서는 그 능력을 쓸 일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반대하거나 요구하는 일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결혼 2년 차에 첫째 아들이, 4년 차에 둘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미숙 씨는 출산 후 전업주부로 살았습니다. 김태수 씨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집만 잘 챙기면 돼. 애들 키우고 밥 챙기고 그것만 해주면 돼. 알았어요. 걱정 마세요.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될지 그땐 몰랐습니다. 1995년 빌라에서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수원 외곽 20평대 아파트. 대출 1억 원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된 가장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미숙 씨는 아이들 교육에 열심이었습니다. 학원 스케줄을 짜고 숙제를 체크하고 학부모 모임에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주말이면 아이들과 놀아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자주는 아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여보, 애들이랑 놀이공원 좀 가줘요. 애들이 계속 아빠한테 가고 싶대요. 다음 주말에. 이번 주는 너무 피곤해서. 알았어요. 아내의 목소리는 항상 그랬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따지지도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알았어요라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그게 이해의 표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체념이었습니다. 명절이면 시골 부모님 댁에 갔습니다. 차로 2시간 거리. 미숙 씨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부엌으로 들어가 제사 음식 준비를 도왔습니다. 여동생 둘도 왔지만 대부분의 일은 장남 며느리인 미숙 씨가 했습니다. 형수님, 제가 할게요. 아니야, 괜찮아. 너희는 쉬어. 정말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미숙 씨는 항상 괜찮다고 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허리가 아파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김태수 씨는 3남매 중 장남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사셨습니다. 60대 중반부터 병원에 자주 다니셨습니다. 당뇨, 고혈압, 관절염. 김태수 씨는 매달 50만 원씩 생활비를 보냈습니다. 여동생들은 각각 25만 원씩. 장남이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끔 미숙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도 애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도 내야 하는데 조금 줄일 수는 없을까요? 어떻게 그래? 우리 부모님인데 장남이 모셔야지. 네. 미숙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대화는 줄어들었습니다. 부부끼리의 대화는 거의 생활 필수 사항들 뿐이었습니다. 저녁 뭐 먹을까? 오늘 회식이야. 둘째 학원비 입금했어. 아, 그래. 서로의 하루를 묻지 않았고 고민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부부란 원래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되는 거라고, 모두가 그렇게 산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결혼 10주년 기념일. 김태수 씨는 깜빡하고 있었는데 미숙 씨가 조용히 케이크를 준비해 놨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케이크를 나눠 먹었습니다. 그때 미숙 씨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여보, 저 혹시 나중에라도 제 말 기억해 주실 거죠? 김태수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 갑자기 왜 그래? 미숙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김태수 씨는 그 말의 의미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었는지 그는 그때 몰랐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에 가고 취업을 하고 집을 나가는 동안 30년이 흘렀습니다. 아파트 대출 1억 원은 다 갚았습니다. 김태수 씨는 성공한 가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미숙 씨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웃음이 줄어들었고 말이 더 적어졌습니다. 사실은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금이 가고 있다는 걸. 하지만 모른 척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가을,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셋째 여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어머니가 실종됐대. 아버지가 새벽부터 동네를 헤매고 계시는데 못 찾겠대. 김태수 씨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고 동네 사람들과 함께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저녁 무렵 어머니는 10km 떨어진 버스 정류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가신 거예요? 집에 가야 해. 내 집에. 여기가 집이잖아요. 아니야. 내 집은 저기야. 우리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셔. 어머니의 눈빛이 낯설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부터였습니다. 그들 가족이 진짜로 무너지기 시작한 건 어머니를 찾은 다음 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신경과 전문의는 검사 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초기 소견입니다. 치매. 의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약물 치료, 인지 훈련, 24시간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합니다. 보호자분들의 협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병원을 나와 형제들이 카페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둘째 여동생이 말했습니다. 주말마다 돌아가면서 내려가자. 일주일씩 번갈아 가면서.
그리고 생활비도 좀 더 보내야 할 것 같아. 결국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김태수 씨가 월 50만 원, 두 여동생이 각각 25만 원씩, 총 월 100만 원, 그리고 일주일씩 돌아가며 부모님을 살피기로 장남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첫 주말, 김태수 씨 부부가 내려갔습니다. 어머니는 그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태수? 태수? 우리 태수는 아직 학교 갔는데. 어머니, 저 다 컸어요. 이제 60살이에요. 무슨 소리야? 우리 태수는 10살인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주말마다 2시간씩 운전해서 내려가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미숙 씨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도착하면 미숙 씨는 곧장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냉장고를 정리하고 반찬을 만들고 청소를 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할까요? 글쎄, 좀 나아지시면 되겠지. 치매는 안 나아진대요. 계속 나빠진다고.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우리가 해야지. 미숙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고개를 돌린 채 2시간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동생들도 열심히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연락이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오빠 미안한데 이번 주는 못 갈 것 같아. 애가 아파서. 다음 주. 오빠 남편이 출장 가는데 혼자 애들 봐야 해서 다음 주에 갈게.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결국 짐은 김태수 씨 부부에게 왔습니다. 회사에서 휴가를 쓰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상사가 불렀습니다. 김 차장, 요즘 자리 비우는 일이 많은데 죄송합니다.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그래도 업무는 업무 아닌가. 좀 조절을 해야지. 할 말이 없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어머니의 증상이 더 심해졌습니다. 밤낮이 바뀌었고 배회가 잦아졌습니다. 어느 날 새벽 3시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태수야, 어머니가 또 나가셨다. 서울에서 시골까지 2시간. 새벽 운전을 하며 내려갔습니다. 조수석의 미숙 씨는 말없이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 소리가 유난히 길었습니다. 2018년 가을,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소식. 아버지도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혈관성 치매 초기 소견입니다. 어머님을 돌보시느라 스트레스가 많으셨나 봅니다. 두 분 모두 치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미숙 씨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말없이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여보, 미안해. 조금만 더 버텨주면. 그때 미숙 씨가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요? 우리 인생은 없나요? 우리는 언제 쉬어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동생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다시 회의를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세 남매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요양시설을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순간 둘째 동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시설? 무슨 소리야, 오빠? 부모님을 시설에 보내? 그럼 어떻게 하라고? 두 분 다 치매신데 누가 24시간 돌봐?
셋째 동생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자식이 있는데 시설에 보내면 동네에서 뭐라고 하겠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동네 사람들 눈치 보느라 우리가 다 쓰러지면 어떡하라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둘째 동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빠, 요양시설 비용 알아봤어? 한 분당 월 200만 원은 잡아야 한대. 두 분이면 400만 원이야. 그럼 우리 셋이서 나눠서 부담하면 되지 않을까? 그때 셋째 동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빠, 응? 오빠가 장남이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원래 장남이 모시는 거 아니야? 우리는 딸이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둘째 동생이 거들었습니다. 언니 말이 맞긴 해. 오빠는 아들도 다 컸고 퇴직금도 곧 받잖아. 우리는 진짜 여유가 없어. 너희도 부모님 자식이잖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셋째 동생이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오빠, 우린 월 25만 원씩은 계속 보낼게. 그것도 우리한텐 큰 돈이야. 나머지는 오빠가 알아서 해줘. 둘째 동생도 일어섰습니다. 미안해, 오빠. 우리도 사정이 있어. 두 동생은 그렇게 카페를 나갔습니다. 김태수 씨는 혼자 남아 식은 커피를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깨달았습니다. 장남이라는 이름은 가족의 중심이 아니라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질 사람을 가리키는 또 다른 이름이었다는 것을. 결국 요양시설 논의는 무산되었습니다. 두 동생도 반대, 부모님도 절대 반대.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김태수 씨 부부가 계속 돌보기로. 2019년 봄, 더 이상 부모님을 시골에 두고 올 수 없었습니다. 김태수 씨 부부는 부모님을 수원 집으로 모셨습니다. 좁은 20평대 아파트에 4명이 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모셔와야겠어. 알았어요. 찬성도 반대도 아닌 그저 무기력한 수용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오신 첫날 미숙 씨는 안방을 비웠습니다. 부모님께 안방을 드리고 부부는 작은 방으로 옮겼습니다. 집은 금방 비좁아졌습니다. 복도에 휠체어, 거실에 보행 보조기구, 화장실엔 안전 손잡이. 미숙 씨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밤새 배회하시다 지쳐 잠드신 틈을 타서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 준비. 부모님 드실 죽, 남편이 먹을 밥, 설거지, 빨래. 김태수 씨는 7시에 출근했습니다. 낮에 미숙 씨에게 걸려오는 전화들. 오전 10시 여보, 어머님이 가스레인지를 켜놨는데 제가 화장실 가는 사이에. 오후 2시 여보, 아버님이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세요. 제가 못 잡겠어요. 밤 11시 여보, 어머님이 밤새 안 주무셨는데 지금 계속 우셔요. 어떡해요? 처음엔 김태수 씨가 조퇴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반복되자 상사가 불렀습니다. 김 부장, 회사가 집인가? 동료들한테 피해가는 거 생각 안 해?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요양보호사를 알아봤습니다. 하루 4시간, 주 5일. 비용은 한 달에 150만 원. 퇴직을 2년 앞둔 시점에 150만 원은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님이 계시지 않는 시간, 그리고 주말에는 여전히 미숙 씨 혼자였습니다. 밤 돌봄도 전부 미숙 씨의 몫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여보,
어젯밤에 몇 시간 주무셨어요? 2시간? 하루 평균 수면 시간 2~3시간, 2시간? 그럼 너무 피곤하잖아. 괜찮아요. 익숙해지면 되겠죠.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미숙 씨의 몸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뺨이 푹 꺼졌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자리 잡았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체중이 12kg 감소했습니다. 여보, 병원 한번 가보는 게 어때요? 시간이 어디 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미숙 씨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태수 씨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던 미숙 씨의 손에서 그릇 하나가 미끄러졌습니다. 땅그랑, 여보, 괜찮아?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미숙 씨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깨진 그릇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번 달 들어 5번째 깨진 그릇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숙 씨는 그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조각을 주우던 미숙 씨의 손가락이 날카로운 유리에 베었습니다. 아, 작은 신음. 손가락에서 피가 났습니다. 거실에 김태수 씨는 듣지 못했습니다. TV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미숙 씨는 조용히 손가락을 입에 넣어 피를 빨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손으로 깨진 조각들을 계속 주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한 건 처음엔 한 방울, 그 다음엔 2방울, 그리고 멈출 수 없었습니다. 미숙 씨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깨진 그릇 조각을 주우며 베인 손가락에서 피가 나는 채로 거실에 김태수 씨는 여전히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사소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바닥에 흩어진 이 유리 조각들보다 더 날카롭게 부서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미숙 씨는 병원 검사를 받았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장애와 우울증 초기 진단. 약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휴식이 필요해요. 의사가 처방한 약 하루 3알. 충분한 휴식. 그게 가능한 상황이었습니까? 약을 먹기 시작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2019년, 2020년, 2021년. 시간이 흘렀습니다. 코로나가 터졌고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미숙 씨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묻는 말에만 짧게 대답했습니다. 표정도 사라졌습니다. 웃지도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감정이 사라진 미숙 씨. 그게 가장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어느 주말 저녁, 미숙 씨는 또다시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8시가 넘은 시각, 요양보호사님이 오지 않아서 혼자 모든 걸 해냈습니다. 마지막 설거지. 손에서 또 그릇이 미끄러졌습니다. 땅그랑. 이번엔 큰 접시였습니다. 결혼 10주년 때 받은 선물 세트의 접시. 김태수 씨가 거실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왔습니다. 여보, 또. 그리고 멈춰 섰습니다. 미숙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며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김태수 씨는 부엌 입구의 문턱에 서서 얼어붙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미숙 씨는 계속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김태수 씨는 그저 서서
우는 아내를 바라만 봤습니다.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이 3미터 부엌과 거실 사이의 거리는 고작 그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너무나 멀었습니다. 깨진 그릇 조각들이 두 사람 사이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35년 결혼 생활이 그렇게 부서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김태수 씨가 잠들고 난 후 미숙 씨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손에는 약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우울증 약. 소파에 앉아 약병을 열었습니다. 한 알, 두 알, 세 알. 손에 쥔 약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한 번에 먹으면 어떻게 될까? 그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야, 물 좀. 미숙 씨는 손에 쥔 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약병을 내려놨습니다. 안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머님, 여기 물이에요. 고맙구나. 미숙 씨는 다시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죽을 용기도 살 힘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 그게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미숙 씨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2022년 7월 정년퇴직을 2주 앞둔 날이었습니다. 김태수 씨는 마지막 업무 인수인계를 하며 하루하루를 카운트다운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끝이다. 퇴직하면 집에서 부모님을 내가 돌본다. 그럼 아내가 쉴 수 있다. 35년 회사 생활의 끝이 아내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들어서자 미숙 씨가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를 손에 들고 여보, 며칠 친정에 다녀올게요. 갑자기 부모님은 요양보호사님이 계시잖아요. 이틀만요. 요즘 좀 피곤해서 쉬고 싶어요. 미숙 씨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떨리면서도 단호했습니다. 그래, 쉬다 와. 푹 쉬고 와요. 그게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미숙 씨는 작은 가방만 들고 나갔습니다. 김태수 씨는 그게 정말 며칠 다녀오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틀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언제 와요? 읽은 표시만 있을 뿐 답장은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친정에 전화를 했습니다. 장모님, 혹시 미숙이 거기 있나요? 응, 있어. 전화 좀 바꿔주세요. 잠시 후 미숙 씨의 목소리. 무슨 일이에요? 여보, 언제 와요? 이제 퇴직 일주일 남았어요. 퇴직하면 내가 부모님 돌볼게요. 부모님도 보고 싶어 하시고 우리 얘기 좀 해요. 응? 미숙 씨는 한참을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퇴직하는 날까지만 기다려 줄게요. 뭐? 그때까지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챕터에서 본 그 장면으로 돌아옵니다. 2022년 7월 29일 정년퇴직식. 우편함의 등기봉투, 이혼합의서,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퇴직하는 날에 맞춰 다음 날 은행에 갔습니다. 생활비 통장 잔액 영원, 적금 3개 전액, 계약, 보험 2개 해약, 환급금 인출. 2주 전 미숙 씨가 집을 나가던 그날 은행에 들렀던 거였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싸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싸울 자격도 없었습니다. 35년간 미숙 씨가 해온 일들, 집안일, 육아, 시부모 봉양, 간병, 만약 가사도우미를 고용했다면, 간병인을 고용했다면, 35년치를 계산하면 5억짜리 아파트로도 모자랄지 모릅니다. 결국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들들에게 알렸습니다. 아빠가 할 말이 있는데 엄마랑 이혼했다. 네. 갑자기 왜요? 엄마가 너무 힘들었나 봐. 엄마 진짜 고생 많으셨죠. 근데 아빠는 어떡하실 거예요? 아빠는 괜찮아. 너희는 걱정하지 마.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아들들은 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2022년 8월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김태수 씨는 짐을 쌌습니다. 35년간 살았던 집에서 나가는 날 부모님을 모시고 나왔습니다. 어디 가냐? 시골로 내려가요. 아버지 집으로. 김태수 씨는 65세의 나이에 다시 부모님의 아들이 되어 시골로 돌아갔습니다. 2022년 8월 김태수 씨는 부모님을 모시고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낡은 슬레이트 지붕, 작은 마당, 텃밭. 이곳에서 다시 시작하는구나. 동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태수 아들이 왜 여기 왔노? 부모님 모시러 왔습니다. 아내는 이혼했습니다. 동네에 소문이 퍼지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요양보호사를 알아봤지만 시골에는 인력이 부족했습니다. 일주일에 2~3번, 그것도 낮 시간 몇 시간만. 결국 대부분의 시간은 김태수 씨 혼자였습니다. 새벽 5시 어머니의 기저귀를 갑니다. 아버지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집을 나가려고 하십니다. 아버지, 어디 가세요? 논에 가야지. 아버지, 지금은 논이 없어요. 무슨 소리야? 매일 아침 같은 대화를 반복합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밥 한 끼 먹이는데 1시간이 걸립니다. 가장 힘든 건 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밤에 배회를 하십니다. 김태수 씨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2시간 자고 어머니 확인하고 다시 1시간 자고 이제야 알았습니다. 미숙 씨가 왜 그렇게 지쳐갔는지. 어느 밤 새벽 3시쯤 어머니가 집을 나가셨습니다. 밖으로 뛰쳐나가 동네를 헤맸습니다. 한밤중에 시골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30분을 찾아 헤맨 끝에 어머니는 동네 버스 정류장에 앉아 계셨습니다. 얇은 잠옷 차림으로.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버스 타야 해. 집에 가야 하는데. 그때 울컥했습니다. 화도 나고 슬프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며느리가 도망갔다며? 시부모 모시기 싫어서. 미숙 씨를 욕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김태수 씨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미숙 씨가 잘못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녀는 충분히 버텼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3개월, 6개월 김태수 씨는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얼굴이 있었습니다. 수염이 자라고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눈가에 주름이 깊어지고 체중이 8kg 감소했습니다. 65세, 정년퇴직자, 이혼 남성, 간병인. 어느 날 어머니가 김태수 씨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태수? 태수? 태수가 누구야? 아들이에요. 어머니 아들. 난 아들 없어. 나 혼자야. 가슴에 구멍이 뚫린 것 같았습니다. 60년을 함께 산 아들을 어머니가 잊어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부모님이 주무신 후 김태수 씨는 마당에 나가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65세 모든 걸 잃고 이곳에서 홀로 부모님을 돌보는 살. 언제까지? 그 후엔 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침은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립니다. 기저귀를 갈고 아침을 준비하고 약을 챙기고 하루가 또 시작됩니다. 이게 내 삶이구나. 받아들일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버텼습니다. 하루하루를. 그리고 1년이 지났을 무렵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2023년 가을 시골로 내려온 지 1년이 지났을 무렵 대학 동창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태수야, 내가 아는 분이 한 분 계신데 혹시 시간 되면 한번 만나볼래? 우리 동네 사는데 너랑 비슷한 처지야. 이혼하고 혼자 계시는데. 아니야, 난 그런 생각 없어. 너 요즘 사람 만나기는 하냐? 계속 혼자 있으면 안 좋아. 친구 말이 맞았습니다. 1년 동안 부모님 외에는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김태수 씨는 읍내 카페에 나갔습니다. 1년 만에 제대로 차려입고 외출하는 날이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한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미경이에요. 정미경 씨가 먼저 물었습니다. 언제 이혼하셨어요? 직설적이었지만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작년에요. 2022년 여름. 저는 5년 전이요. 2018년. 정미경 씨는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의 외도, 20년 결혼 생활, 2딸, 이혼 후 시골로 내려옴. 김태수 씨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님 치매, 5년간의 간병, 아내의 한계, 이혼. 신기한 건 정미경 씨는 많은 걸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줄 뿐이었습니다. 그게 편했습니다. 동정받지 않아도 되니까. 일주일 후 다시 만났습니다. 저번에 좋았어요. 다시 만나실래요?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시장에 갔습니다. 전통 시장을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좋았습니다. 1년 만에 누군가와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게 세 번째 만남부터는 더 편해졌습니다. 오늘 어머님이 저를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처음엔 그랬는데 이제는 좀 익숙해진 것 같기도 해요. 익숙해지면 안 되는 건데. 하지만 익숙해지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죠. 정미경 씨는 이해했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한 달쯤 지났을 때 김태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편하다는 것을. 어느 날 정미경 씨가 물었습니다. 저 혹시 자주 만나도 될까요?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1년 만에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그 후로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비슷했습니다. 상처도 나이도 외로움도. 겨울이 왔습니다.
정미경 씨를 만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추운 날 따뜻한 국밥집에서 정미경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태수 씨를 만나면서 제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저도 그래요. 정말요? 네. 미경 씨를 만나면서 숨 쉴 수 있는 시간이 생겼어요. 정미경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헤어지기 전에 김태수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저 혹시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낼 생각 있으세요?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함께 인생의 다음 장을 같이 시작할 생각 있으시냐는 거예요. 정미경 씨는 잠시 김태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제게도 중요한 결정이니까. 네, 천천히 생각하세요. 전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김태수 씨의 계좌에서 5천만 원이 사라진 것입니다. 은행에 확인해 보니 부모님 명의로 대출이 실행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태수 씨가 연대보증인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급히 동생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희가 부모님 명의로 대출을 받았어? 둘째 동생이 대답했습니다. 오빠, 미안해. 우리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나중에 꼭 갚을게.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말하면 반대할 것 같아서 김태수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1억 5천만 원 중 5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퇴직금의 3분의 1, 노후 자금의 3분의 1. 정미경 씨와의 재혼을 생각하던 참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할까? 며칠 후 정미경 씨를 만났습니다. 김태수 씨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사실은 김태수 씨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동생들이 부모님 명의로 대출을 받은 일, 5천만 원이 사라진 일, 제 퇴직금이 1억 5천만 원이었는데 이제 1억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그 돈마저 동생들이 또 손댈지 모르겠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태수 씨는 말을 이었습니다. 미경 씨, 이런 상황에서 같이 시작하자고 말할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 정미경 씨가 말했습니다. 태수 씨, 네, 저한테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에요. 저도 이혼하면서 재산 다 나눠줬어요. 지금 제가 가진 거라곤 작은 미장원 하나뿐이에요. 그래도 전 행복해요. 정미경 씨는 김태수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중요한 건 함께 있는 거예요. 서로를 의지하는 거예요. 1억이든 5천만 원이든 그게 뭐가 중요해요? 김태수 씨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우리 함께해요.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태수 씨와 정미경 씨의 관계가 진지해지자 정미경 씨의 딸들이 반대하고 나선 것입니다. 어느 일요일 정미경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태수 씨, 죄송해요. 오늘 만남 취소해야 할 것 같아요. 딸들이 우리 만나는 거 알았어요. 반대해요. 제가 직접 만나서 얘기해 볼게요. 며칠 후 김태수 씨는 정미경 씨의 딸들을 만났습니다. 첫째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를 만나시는 이유가 뭐예요? 김태수 씨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외롭지 않으려고요. 서로가. 저도 이혼했습니다.
그 아픔이 어떤 건지 압니다. 어머님도 마찬가지고요. 둘째 딸이 물었습니다. 재산 때문은 아니시죠? 저희가 알아보니까 재산도 별로 없으시던데. 그때 김태수 씨의 설득왕 능력이 발휘되었습니다. 35년간 회사에서 갈고 닦은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설득하는 그 능력. 두 분 모두 어머님을 사랑하시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걱정하시는 거죠? 딸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두 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혼할 때 아들들이 똑같이 걱정했어요. 하지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김태수 씨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용기지만 다시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용기라는 걸. 그리고 그 용기를 낼 수 있다는 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걸. 저는 어머님께 돈을 바라지 않습니다. 저한테도 퇴직금이 조금 있고 부모님 돌보느라 쓰이고는 있지만 충분히 두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건 하나예요. 어머님을 다치게 하지 않겠습니다. 함께 외로움을 나누고 싶을 뿐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첫째 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분 보통 분이 아니시네. 둘째 딸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잘 부탁드려요. 그렇게 장애물이 하나 넘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정미경 씨에게서 답이 왔습니다. 좋아요. 함께 해봐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서로를 책임지려 하지 말아요. 서로를 의지하되 서로에게 짐이 되지 말아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죠. 그렇게 두 사람은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2024년 봄 김태수 씨는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야, 나 다음 달에 재혼한다. 진짜? 축하한다. 고마워. 내가 소개해준 분이야. 잘 됐네. 행복하게 살아. 그러려고. 이번엔 다르게 살 거야. 이번엔 누군가를 책임지려 하지 않을 겁니다. 함께 버티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2024년 5월 김태수 씨와 정미경 씨는 재혼했습니다. 화려한 결혼식은 없었습니다. 읍사무소에 혼인신고만 하고 가까운 사람들과 작은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친구들이 축하해줬습니다. 아들들도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 축하드려요. 행복하게 사세요. 고마워. 너희 어머니한테도 잘 지낸다고 전해줘. 네, 엄마도 응원하신대요. 전 아내도 축복해줬다는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김태수 씨와 정미경 씨는 읍내에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15평짜리 빌라. 부모님은 계속 시골집에 계셨습니다. 가까운 거리라 매일 들러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며느리가 반찬 해왔어요. 고맙네. 이사 첫날 짐은 승합차 한 대 분량이었습니다. 이게 다예요? 네. 제가 가진 게 많지 않아서요. 35년을 살았던 수원 아파트에서 가져온 건 옷가지 몇 벌, 부모님 사진 액자, 낡은 전기밥솥. 그럼 새로 장만해야겠네요. 같이 장만하죠. 우리 둘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침 6시 정미경 씨는 미장원 개업 준비로 일찍 나갔습니다. 김태수 씨는 부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차로 20분. 기저귀를 갈고 아침 죽을 끓이고 약을 챙기고 오후 3시쯤 정미경 씨의 미장원에 들렀습니다.
오늘 어머님은 어떠셨어요? 오늘은 아버지가 밥을 잘 드셨어요. 다행이네요. 미장원 구석 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정미경 씨가 일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 작은 공간이 묘하게 편안했습니다. 저녁이면 집에 돌아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오늘 반찬 뭐예요? 김치찌개요. 간단하게 끓였어요. 맛있겠네요.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좋았습니다. 이전 결혼과 다른 점이 많았습니다. 첫째, 서로의 과거를 존중했습니다. 전 아내 이야기를 할 때도 정미경 씨는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분도 많이 힘드셨겠어요. 네, 제가 미처 몰랐던 게 많았어요. 이제 알았으니 됐죠. 다음엔 다르게 하면 되잖아요. 둘째, 경제적으로 독립적이었습니다. 정미경 씨는 미장원 수입이 있었고 김태수 씨는 남은 퇴직금이 있었습니다. 생활비는 반반 나눴습니다. 이번 달 공과금 제가 낼게요. 그럼 장 보는 건 제가 할게요. 동등했습니다. 누가 누구를 먹여 살린다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셋째, 서로의 시간을 존중했습니다. 오늘 딸이 올라온대요. 저녁에 만나고 올게요. 그러세요. 천천히 다녀오세요. 서로를 묶어두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삶을 존중했습니다. 행복은 거창한 데 있지 않았습니다. 주말 아침 느긋하게 일어나 함께 시장을 가는 것. 장을 보며 이거 사볼까? 저거 맛있겠다 이야기하는 것. 집에 와서 함께 요리하고 맛있게 먹는 것. 이런 소소한 일상들이 행복이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두 사람은 근처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날씨 참 좋네요. 그러게요. 단풍도 예쁘고. 저기 벤치에 앉을까요? 좋아요. 벤치에 앉아 단풍을 바라봤습니다. 손을 잡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부모님 상태가 안 좋은 날엔 정미경 씨가 함께 시골집에 내려갔습니다. 제가 어머님 목욕 도와드릴게요. 괜찮아요. 제가 같이 해요. 혼자 하면 힘드시잖아요. 책임이 아니라 동반, 의무가 아니라 선택. 그게 두 사람의 방식이었습니다. 부모님도 조금씩 안정되어 가는 것 같았습니다. 치매가 나아진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김태수 씨의 마음이 편해지니 부모님도 덜 불안해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아버지. 그래, 좋네. 산책 나가실래요? 응. 짧은 대화였지만 평온했습니다. 어느 저녁 두 사람은 맥주를 한 잔씩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행복하세요? 네, 행복해요. 미경 씨는요? 저도요. 이렇게 평온한 게 행복인 줄 몰랐어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행복이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걸. 정미경 씨가 웃었습니다. 김태수 씨도 웃었습니다. 65세와 62세의 신혼부부. 화려하지도 젊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두 사람의 행복은 조용했습니다. 화려한 여행도 비싼 선물도 없었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잘 다녀와요라고 인사하고 저녁엔 오늘 어땠어요? 라고 묻는 것. 그게 두 사람의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단단했습니다. 폭풍이 와도 무너지지 않을,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그런 단단함이었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책임도 아니고
희생도 아니고 의무도 아닌 그저 함께 있는 것, 서로를 존중하는 것, 오늘을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사랑이었습니다. 지난 주말 3년 전 함께 근무했던 부서 선배를 만났습니다. 태수야, 잘 지내냐? 네, 형님. 잘 지내고 있어요. 부모님은? 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시설로 모셨어요. 그랬구나. 고생 많았겠다. 고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선배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슷한 처지, 부모님 부양 문제로 이혼하고 혼자 시골로 내려가 부모님을 모셨다고, 그리고 재혼한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축하드려요, 형님. 고마워. 내 얘기 들었을 때 용기를 얻었어. 김태수 씨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었다니 신기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난 시간들을 돌아봤습니다. 2022년 여름, 정년 퇴직하던 날, 이혼 서류를 받았던 그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65세,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작이었습니다. 이제야 알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책임과 사랑은 다릅니다. 김태수 씨는 평생 책임을 사랑이라고 착각했습니다. 돈을 벌어오는 것,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 부모님을 모시는 것.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진짜 사랑은 함께 있는 것, 서로를 이해하는 것, 상대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희생은 미덕이 아닙니다. 미숙 씨는 35년 동안 희생했습니다. 자신의 꿈도, 시간도, 인생도 포기하고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김태수 씨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희생이 미숙 씨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가정도 무너졌습니다. 셋째, 효도는 방식이 하나가 아닙니다. 장남이니까 부모님을 직접 모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진짜 효도는 부모님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내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집이든 시설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넷째,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65세에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인생은 끝나지 않았고 오히려 새로운 장이 열렸습니다. 가끔 전 아내 미숙 씨 생각을 합니다. 원망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맙습니다. 35년 동안 함께 해줘서, 두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줘서, 마지막까지 버텨줘서, 그리고 무엇보다 떠나줘서. 미숙 씨가 떠나지 않았다면 김태수 씨는 변하지 않았을 겁니다. 미숙 씨의 이혼이 김태수 씨를 깨웠습니다. 아들들에게 들었습니다. 미숙 씨도 재혼했다고, 좋은 분을 만났다고.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쪽지에 적혀 있던 마지막 문장, 그때 그 말 정말이었어요. 김태수 씨는 마침내 그게 무엇인지 기억해냈습니다. 결혼 10주년 기념일, 미숙 씨가 했던 말, 여보, 저 혹시 나중에라도 제 말 기억해 주실 거죠? 그때 미숙 씨가 하려던 말은 아마 이것이었을 겁니다. 저도 힘들어요. 저도 쉬고 싶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하지만 김태수 씨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숙 씨는 그 말을 35년 동안 가슴에 묻어뒀고 마지막 순간 쪽지로 남긴 것입니다. 이제야 이해합니다.
너무 늦었지만 그리고 3년 후 우연한 재회가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 오후 김태수 씨와 정미경 씨는 읍내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앞에 서 있는 여성의 뒷모습이 낯익었습니다. 전 아내 미숙 씨였습니다. 미숙 씨도 김태수 씨를 알아봤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숙 씨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당신도요. 행복해 보여서 좋습니다. 짧은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미숙 씨가 작게 덧붙였습니다. 그때 정말 미안했어요. 하지만 그게 우리 둘 다를 위한 길이었던 것 같아요. 김태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이제 압니다.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고마웠어요. 35년 동안.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누고 각자의 길로 돌아갔습니다. 원망도 미련도 없이 그저 서로의 행복을 바라며. 그리고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재혼 1주년 되던 날 둘째 여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부모님 제사 지내는데 형수님도 오실 거야? 김태수 씨가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가야죠. 우리 부모님인데. 근데 형수님이 오시면 좀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뭐가 좀.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태수 씨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5년 전 부모님 돌볼 때 너희는 뭐 했지? 지금 와서 며느리 자격 운운하는 거야? 미안해, 오빠. 미안하면 됐어. 우리는 갈게. 동생들도 꼭 오고.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정미경 씨가 웃었습니다. 멋있어요. 회사에서 35년 배운 게 설득이잖아요. 이제는 그걸 제대로 된 곳에 쓰는 거죠.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정미경 씨와 함께한 3년은 이전 35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대신 서로를 존중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위해 희생하지 않습니다. 대신 함께 선택합니다. 그게 훨씬 건강한 관계입니다. 아버지는 작년 겨울에 돌아가셨습니다. 조용히 잠든 듯이. 마지막 순간 아버지는 김태수 씨의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고맙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장례식에 전 아내 미숙 씨가 왔습니다. 아들들과 함께 시아버님 명복을 빕니다. 고마워요. 어색했지만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은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요양시설에 계십니다. 치매가 많이 진행되어 김태수 씨를 알아보지 못하십니다. 하지만 매주 찾아뵙습니다. 정미경 씨와 함께. 어머니, 태수예요. 오늘 날씨 좋죠? 산책 나가실래요? 응. 알아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요즘 김태수 씨의 또래 친구들을 만나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장남이라고 모든 걸 혼자 짊어질 필요 없습니다. 도움을 요청하세요. 시설도 선택지입니다. 배우자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35년을 함께 살았다고 해서 앞으로도 당연히 함께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매일 감사하고 매일 존중하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65세, 70세라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게 아닙니다.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김태수 씨처럼. 오늘 저녁 김태수 씨와 정미경 씨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단풍이 아름다운 가을날이었습니다. 행복해요? 네. 당신은요? 저도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필요한 말이 없었습니다. 68세와 65세. 두 사람은 더 이상 젊지 않습니다. 주름도 많고 머리도 희끗희끗하고 몸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행복합니다. 화려하지도 완벽하지도 않은 행복. 조용하지만 단단한 행복. 소소하지만 진짜인 행복. 그게 두 사람의 두 번째 인생입니다. 정년퇴직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혼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65세에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잃지 않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들은 여전히 남아 있었으니까요. 살아갈 용기, 사랑할 능력, 다시 시작할 힘. 그게 김태수 씨 안에 있었습니다. 항상.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이 혹시 김태수 씨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기회는 언제든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정년퇴직하는 날, 집으로 배달된 이혼 서류. 그날 김태수 씨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날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만든 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혼한 미숙 씨가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김태수 씨가 미처 몰랐던 걸까요? 여러분이 김태수 씨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복하세요. 여러분의 두 번째 인생도 아름답기를 바랍니다.